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17건의 미스터리한 실종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실종된 개인은 모두 동성애자였고 그들은 모두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살인자로 알려진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끔찍한 반전으로 살인범은 희생자들의 시체들을 전리품으로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식인화시켰다. 이 개인은 누구이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는가? 우리가 이 공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제프리 다머는 1960년 5월 21일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그의 부모인 라이오넬 다머와 조이스 다머의 사랑스러운 보살핌으로 태어났다. 다메르의 생애 초기에는 6살 후배인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행복하게 흘러갔다. 다메르가 겪은 몇 가지 사소한 수술과 함께 오빠가 도착하면서 그는 불안하고 성격에 내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기간 동안 화학자인 그의 아버지는 그의 직업을 위해 가족을 아이오와에서 오하이오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낯선 환경은 다메르를 더욱 고립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10대 내내 다머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상한 심리 변화가 발달하는 데 기여했다. 14세의 나이에 다머는 사람을 죽이고 시체와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환상을 행동으로 바꾸도록 밀어붙이는 것은 기폭제 역할을 했던 기존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결합된 그의 부모의 결혼의 해체 때문일 것이다. 다머의 현실화 과정은 그가 1978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시작되었다. 스티븐 힉스는 다머의 첫 동성애자 애인이자 첫 희생자였다. 당시 다머는 오하이오주 베스의 부유한 동네에서 아버지와 계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힉스를 초대해 맥주를 마시고 성행위를 했다. 그러나 힉스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다머는 격분했다. 만취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은 다머는 아령을 들고 힉스의 머리를 내리쳐 즉사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다머는 희생자의 유골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 비닐봉지에 담아 집 뒤 숲에 묻었다. 그 다음 시기에 제프리 다머는 알코올에 몰입하여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업을 소홀히 하였다. 1979년 1월 부친이 군입대를 강요하고 독일로 전출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불과 2년 만에 전역했다. 귀국한 다머는 부패한 힉스의 유골을 발견했다. 그는 망치로 희생자의 뼈를 분쇄하여 숲 전체에 뿌렸다. 1981년 10월 다머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를 화나게 했고 그를 위스콘신에 있는 외조부모와 함께 살도록 보냈다. 이후 4년간은 괜찮았지만 1986년 9월 두 소년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다시 체포돼 1년 동안 복역했다. 1987년 9월 다머는 두 번째 희생자인 스티븐 투오미를 만났고 그는 게이바에서 만났다. 그들은 호텔에 가서 술을 마시고 성행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다머는 일어났는데 투오미가 잔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고 전날 밤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일어났을 때 투오미가 입에서 피가 나와 생명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이후 다머는 투오미의 시신을 할머니 집 지하로 운반하기 위해 큰 여행 가방을 구입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유골을 여러 갈래로 토막내고 나머지 부분을 처분하기 전에 부신성애의 교란행위를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머는 피해자를 유인, 살해하는 방법을 완성했다. 게이 술집, 쇼핑센터, 버스 정류장 등을 돌아다니며 설득력을 발휘해 집까지 데려왔다. 그들이 함정에 빠지면 그는 그들의 음료수를 마셔놓고 그들의 목을 졸라 죽이곤 하였다. 1991년 5월 어느 날 밤, 다머는 14세 라오스 소년 코네락 신타손폰을 만났다. 코네락에게 약을 먹인 뒤 악취가 나는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새벽 2시쯤 코네락은 잠에서 깨어 그 위에 누워있는 금발의 남자를 발견하고는 겁에 질렸다. 온 힘을 다해 그는 탈출을 바라며 일어나서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당황해서 그 순간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인지도 몰랐다. 인근 목격자인 산드라 스미스는 그가 미친 상태로 벌거벗고 뛰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 소년의 정체를 몰랐지만 그가 부상을 입고 겁에 질린 것은 확실했다. 곧바로 위료진이 도착했고 경찰이 뒤를 따랐다. 그들이 그 아시아 소년에게 일어난 일을 밝히려고 애쓰자 다머가 다가왔다. 그는 코네락이 자신의 동성애 파트너이며 술에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황 상태에 빠져 마약의 영향하에 있던 코네락은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확신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머는 심지어 그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코네락의 미친 저항을 보고 샌드라 스미스는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무시하고 다머의 말을 믿었습니다.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의 경찰관이 소년과 다머의 아파트로 다시 동행했다. 입장하자 코네락의 옷이 가지런히 접혀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검은 수영복을 입은 소년의 사진이 2장 있었다. 그 순간 소년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생각을 또렷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금발의 남자가 경찰에게 한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다머는 파트너로 인해 일어난 소동에 대해 경찰에게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자들의 신변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 경찰은 코네락을 의자에 앉게 한 채 아파트를 떠났다. 현실적으로 다메르에 대한 경찰관의 전적인 신뢰가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그리고 침착하게 표현했지만 반면 아시아 소녀는 눈에 띄게 장애를 입었고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메르의 침실에 대한 수색을 철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그들의 임무의 태만함을 느꼈다. 침대 위에는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살인범의 전 희생자 토니 휴즈의 유해가 놓여 있었다. 다머는 경찰이 떠난 직후 코네락의 목을 졸라 죽이기 시작했고 이 감독은 14세 소년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무심코 소멸시켰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산드라 스미스의 어머니 글렌다 클리블랜드는 코네락 신타손폰이라는 라오스 소년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놀랍게도 이 소년은 이전에 다머의 집에서 탈출했던 소년과 놀라운 유사점을 공유했다. 이 디테일이 연쇄살인마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1991년 7월 22일 밤 2명의 밀워키 경찰관이 마켓 대학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수갑이 채워진 남자가 미친 듯이 거리를 뛰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도망가는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즉시 그에게 질문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그의 이름이 트레이시 에드워즈라는 것을 알아냈다. 트레이시는 금발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가해자가 거주하는 북쪽 25번가 924번지 옥스퍼드 아파트에서 경찰을 213 아파트로 끌고 갔다고 폭로했다. 이 정보를 받은 즉시 제프리 다머의 거주지를 수색했고 냉장고에 있는 사람 머리, 냉동실에 있는 3개, 보존된 두개골과 남성 성기를 담은 용기 등 다양한 소름 끼치는 물건들을 발견하기 위해 겁에 질렸다. 그 범인은 재빨리 체포되어 제압되었다. 이 공개 폭로에 이어 다머의 사건은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세계적인 초점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이론이 등장하면서 아파트 213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머 그 자신을 제외하고 오직 패트릭 케네디 형사만이 다머가 그에게 털어놓은 13년간의 어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제프리 다머는 케네디 형사와의 신문에서 희생자들의 시신과 부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도 섭취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들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가 그들의 본질을 어떻게든 흡수할 수 있고 그들이 그의 안에서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프리 다머가 그런 야만적인 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위험한 연쇄살인범, 식인, 그리고 심각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격동적인 어린 시절, 적절한 부모의 지도의 부족, 또는 알코올과 약물 중독의 해로운 영향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악명 높은 살인자의 아버지인 라이오넬 다머는 그의 아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제프리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고 지병을 앓았다. 한편 라이오넬은 가족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주 일에 몰두했다. 그들의 잦은 이별, 언쟁, 그리고 결국 이혼은 제프리가 8살 소년이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머가 그의 성격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겪게 한 유일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라이오넬에 따르면 그의 아들이 근본적인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된 주된 이유는 그들이 오하이오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머는 새로운 지인들 사이에 고립감을 느끼고 점점 더 자신을 포기했다. 10살부터 15살까지 제프리 다머는 그의 특이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녀는 종종 자신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 죽은 동물의 사체나 일부를 수집하기 위해 집 주변의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 그는 그들을 가죽을 벗길 것이다. 가끔 그는 개의 머리를 말뚝에 박기도 했습니다. 라이오넬은 다시 말했습니다. 라이오넬은 아들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교란된 청소년과 비슷한 행동을 동반한 죽음과 절단에 대한 병적인 환상에 사로잡혔다고 언급했다.
다메르가 공공장소에서 줄타기를 하고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등 점점 더 타락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라이오넬은 아들이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그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곤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솔직해 보이는 이러한 바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보스턴 소재 노스이스턴 대학 형사사법학부 석좌인 제임스 폭스 교수는 이런 비극을 예단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기이한 행동들은 설명을 무시한다. 제프리 다머의 성격은 그의 어머니가 떠났을 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전적으로 그의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서 범죄자는 다머이지 경찰이나 그의 부모가 아니다. 1992년 2월 15일 제프리 다머는 위스콘신주 포티지에 있는 컬럼비아 교정연구소에서 총 957년 동안 수많은 혐의로 15개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의 그의 좋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다머는 수감자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죄수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 1994년 7월 13일 다머는 기도 예배 도중 쿠바 수감자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다머는 교도소 당국의 동료 재소자들과 더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 그럼에도 다머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근거로 자신의 살해를 정당화한 정신질환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재소자 크리스토퍼 스카버와 유대관계를 맺기로 구체적으로 선택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 그래서 1994년 11월 28일 오전 9시 11분 다머는 스카버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구슬리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마지막을 맞닥뜨렸고 마침내 범죄의 종말을 맞이했다. 놀랍게도 다머는 공격하는 동안 저항하거나 어떤 소음도 내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이 결과를 상상했고 그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제프리 다머의 살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인간 행동의 조기 인식과 개입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서로를 지원하고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식 있는 사회를 구축하여 잠재적으로 미래에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사건에 대해 듣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서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